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강남 파고다 맞춤 토익의 구원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요, 파트 7 3중 지문 완벽하게 푸는 방법 준비했고요. 제가 PPT를 잘 안 만드는데 간만에 만들었어요. 이거 조금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려고요. 총 5가지로 제가 쭉 정리해서 설명해 줄 건데, 첫 번째부터 바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거. 아니, 이거 문제 풀 때 누구는 문제부터 먼저 읽어라. 또 누구는 지문부터 먼저 읽는 게 좋다. 이 의견이 반반이에요, 사실은. 문제부터 먼저 읽는 것도 장점이 있겠고 단점이 있겠죠. 지문부터 먼저 읽는 것도 마찬가지겠고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을 먼저 하고 있어요? 저는 다 해봤습니다. 문제부터 읽고 푸는 것도 해보고, 지문부터 읽고 이제 문제 읽는 것도 해보고요. 근데 이제 학생들을 문제 푸는 걸 제가 한번 이렇게 관찰을 해봤는데, 자, 문제를 읽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5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문제, 5번째 문제. 마치 LC 할 때처럼 문제 막 읽고 나름대로 표시도 하고요. 보기에다도 막 밑줄 긋고 표시하고 LC는 이렇게 하거든요, 보통. 이런 걸 미리 다 하는 친구들도 있고, 혹은 그냥 문제 5개 문제만 읽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거 둘 다 아닙니다. 문제부터 읽는 것도 별로고 지문부터 읽는 것도 별로고요. 적절하게 조화를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문제부터 미리 다 읽는 거는 어떠한 단점이 있냐면 자기 자신을 너무 신뢰하는 거야. 5개 다 이렇게 읽으면 자기는 저런 게 기억이 쫙 나면서 문제를 풀 때 저 기억한 바에 따라서 뭔가 그냥 문제를 먼저 안 읽고 푸는 사람보다는 되게 합리적으로 잘 풀 것 같은 그런 착각. 그러나 놀랍게도 문제를 5개 미리 읽는 친구들 치고 상당히 집중해서 이 5개를 미리 준비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그게 불가능합니다. 우리 뇌가 5개를 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 풀고 있는데 시험지를 제가 확 뺏어 봤어요. 그러면서 네가 아까 문제 막 표시하고 있던데 4번 문제가 뭐였어? 기억을 못 해요. 이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친구들은 선지문 방식이라고 해서 지문을 미리 다 어느 정도 읽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문을 빠르게 막 읽으면 좋은 점은 좀 독해가 되는 친구들은 내용이 좀 들어오죠. 들어오면 어떠한 그래 대충 이런 스토리겠구나 하면서 뭔가 조금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딱 보면서 어떤 문제를 딱 봤는데 이게 대충 어디쯤에 답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면서 다시 그 부분으로 들어가서 그 부분을 자세히 읽어본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 방식은 이제 원어민들이 문제 풀 때 쓰는 방식인데 사실은 원어민조차도 만점을 못 받습니다. 이렇게 지문을 먼저 다 읽고 나서 문제를 보고 다시 그 부분을 찾아 들어가면 또 지문을 또 읽게 되죠. 어차피 지문을 2번, 3번 읽게 되는 그런 게 되는 거고, 결론은 뭐냐면 어떤 방식이든 제가 정리를 했는데, 자, 한번 제 결론을 한번 보세요. 어떤 방식이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어떤 방식이든 지문을 여러 번 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지문 읽고 다시 문제로 돌아오고 이런 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일단은 첫 번째 문제는 읽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지금까지 출제됐던 걸 다 관찰해 봤더니 첫 번째 문제는 첫 번째 지문의 3줄 안에 웬만하면 답이 들어갑니다. 단서가 들어가요. 아니면 6줄 정도까지. 그리고 나서 그 문제가 풀림과 동시에 보통 지문의 3줄이나 6줄을 읽게 되면은 그 지문을 누가 썼고 누구에게 쓰는 거고 주제가 뭔지가 딱 드러나거든요. 이 지문이 뭐구나 라는 게 보인단 말이야. 그랬을 때 나머지 2지문도 디테일은 파악하지 말고요. 이거는 공지글이구나. 이거는 이메일인데 저 공지를 읽은 사람이 답변을 하는 거구나. 질문을 하는 거구나. 그런 식의 지문과의 관계, 큰 그림만 척척척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걸 한 1분에서 1분 30초 정도로 해주시면 너무 좋고요. 좀 익숙해지다 보면은 디테일을 안 읽고 지문이 이런 그림으로 이렇게 엮어져 있겠구나라는 게 확실히 잘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거를 시험장 가서 막 그때 가서 이렇게 파악하기엔 조금 힘들어요. 평상시에
지문을 독해할 때마다, 3중 지문 문제 풀 때마다 지문과의 관계 따지는 연습을 계속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를 하든지, 첫 번째 지문은 광고 지문인데 이게 구인 광고야. 두 번째는 그 구인 광고를 보고 어떤 사람이 저 그 자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메일을 보냈어. 세 번째 지문을 봤더니 그 담당자가 뭐 당신의 자격 요건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거구나. 그런 관계 정도를 따지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게 되면은 확실히 시험장 가서 그 관계를 따지는 게 수월해지거든요. 그렇게 관계 따지는 작업을 첫 번째 문제 풀고 나서 쫙 해주면 좋다 이거야. 자, 그럼 나머지 네 문제가 남죠? 네 문제는 순차적으로 문제 하나 읽고 그 다음에 지문복 하나 풀고 또 문제 하나 읽고 지문복 풀고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될 정도로 상당히 순차적으로 문제와 단서가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결론은 이렇게 풀었을 때 지문을 여러 번 읽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문제만 미리 5개 쫙 읽는다라든가 혹은 지문만 먼저 쫙 뭐 보고 내용 파악 충분히 한 상태에서 문제 푸는 거 이거는 둘 다 좋은 방법이 아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요. 이런 게 좀 수월해지려면 이 3중 지문에서 단서가 어떻게 들어가 있다를 미리 좀 알고 가면 되게 좋겠죠. 마치 그 등산을 가는데 지도가 있잖아요. 전체 그 등산로 입구에 보면 안내도라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올라가서 여기에 약수터가 있고 저기가 어딘데 정상까지는 이 길로 이렇게 가는 게 빠르겠는데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갈 필요가 있다 이거야. 자, 일단 첫 번째 문제 단서는 보통 여기쯤에 어디서 지나갈 거예요. 평균적인 얘기를 할게요. 교과서 패턴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3줄 안에 들어가 있거나 조금 길 때는 뭐 6줄, 물론 예외적인 것도 있어요. 뭐 아랫부분에 있을 때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보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3줄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6줄 정도까지 안에 첫 번째 문제가 풀린다는 소리야.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문제하고 세 번째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만 요 둘 중에 하나가 바로 연계 문제라고 하고요. 일단 우리는 교과서 패턴대로 한번 가보면 요 두 번째 거는 여기쯤에서 풀리는데 이것을 만약에 단일 지문, 그러니까 저기만 보고 풀리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러면 세 번째가 연계 문제가 되고요. 요거는 보통 여기 내용을 결합을 해서 풀리게끔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교과서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일단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만 가지고 풀려요, 보통. 그런데 이제 얘네들부터 나머지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문제는 세 번째 지문을 끼고 가죠. 이 둘 중에도 역시 둘 다 연계가 4번이 연계가 될 때도 있고 5번이 연계 문제가 될 때가 있는데 교과서 패턴대로 만약에 5번이 연계 문제라고 한다면 요거는 이제 지문에 뭐 여기쯤 보고 딱 풀릴 수도 있고요. 요 5번 문제가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서 어디를 봐줘야 되냐면 여기 첫 번째 지문을 봐야 될 때도 있고 혹은 요 패턴이 아니라면 이제 여기 두 번째 지문을 봐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연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요거는 보통 이거를 뭐 부르기에 따라서 플러스 문제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연계 문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첫 번째와 세 번째 연계 문제일 때도 있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지문을 연계해서 풀어야 될 때도 있는 거죠. 단서의 위치는 어느 정도 알고 가주면은 확실히 잘 풀리게 되더라. 자, 그러면 이런 연계 문제가 주로 요 문제나 요 문제가 보통은 많지만 저게 아니고 요것이 연계 문제일 때도 있고 또 요게 연계 문제일 때도 있거든요. 연계 문제를 미리 예상을 해주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연계 문제를 예상을 안 하면 단일 지문으로 풀어야 될 것을 연계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나 연계 문제로 풀어야 될 것을 자꾸 단일 지문만 보고 답을 고르려고 하니까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계 문제를 조금 미리 너는 연계 문제니까 내가 이 한 지문만 봐서는 못 풀겠어. 두 지문을 좀 같이 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미리 예상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확실히 정확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예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일단은 제가 위치적으로는 요것이 요 두 개 연계일 가능성이 되게 높고 요 문제가 이제 이렇게 연계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연계되거나 하여튼 연계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다라고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 미리 예상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겠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 연계 문제는 주로 이런 게 연계 문제들이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오늘 뭐 PPT 웬만하면 제가 PPT 안 하고 그냥 말로 설명하는데 오늘은 좀 체계적으로 얘기하려고 준비해봤습니다. 이거 유튜브에 올리는 무료 영상인데 상당히 뭐 유료 영상급의 퀄리티. 자, 방금 전에 했던 얘기요. 세 번째 문제 혹은 다섯 번째 문제인데 저게 이제 두 번째가 될 때도 있고 뭐 네 번째가 될 때도 있고요. 왔다 갔다 해요. 주로 이런 게 연계 문제들인데 보기가 단답형이다. 뭐 사람 이름이나 숫자나 날짜나 제목이나 뭐 이렇게 짧은 애들 그런 애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주로 연계 문제의 가능성이 확 올라가요. 자, 근데 보기 항목이 보기에 예를 들어서 뭐 5달러, 6달러, 7달러, 8달러 이렇게 그런 숫자가 딱 나왔는데 그것이 지문에 들어가 봤더니 표의 목록의 일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표나 목록의 그런 항목으로 들어가 있더라. 그럼 또 그게 연기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좀 익숙할 것 같은데요. 질문에 등장하는 주어의 선택사항을 물어보는 문제. 이 문제는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뭐 제가 구원인데요. 제 이름이 구원 씨는 아마도 어떠한 뭐 날짜를 선택할 것 같은가? 구원 씨는 아마도 어떤 자리에 지원을 할 것 같은가? 뭐 구원 씨가 하여튼 이런 이 사람이 뭘 선택할 것 같은가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은 보통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이름이 나와 있는 두 번째 지문을 봐도 안 풀려요. 두 번째 지문에서는 조건을 제시를 해요. 저는 뭐 이러이러한 조건이 만족돼야 됩니다. 저는 자동차 크기는 커야 되고요. 뭐 그룹 수의 인원은 한 30명은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가격은 또 저렴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런 조건을 얘기하는 게 두 번째 지문이면 첫 번째 지문에 광고글에 그 조건에 맞는 표가 나올 거고요. 그 표 안에서 이제 하나씩 따져 나가는 거죠. 인원수는 30명 이상이 된대. 그런데 가격은 얼마 이상이 돼야 되고 그런 걸 딱딱딱 따져 나가서 결론적으로 첫 번째 지문과 두 번째 지문이 엮여서 풀리게 되는 그런 패턴인 거죠. 이런 문제들의 특징이 질문에 특정 주어가 등장해요. 사람 이름 같은 거. 그 사람은 아마도 뭘 선택하겠는가라는 식의 패턴으로 보통 많이 물어본다. 그 다음 지문 유형별 빈출 연계 문제라는 게 있어요. 뭐 광고 지문이다, 구인 광고다 그러면 주로 나오는 연계 문제가 있단 말이야. 거기에 맞는 예를 들면 이제 첫 번째 지문에서는 구인 광고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런 자격 요건이 언급될 거예요. 최소 경력 3년 이상, 뭐 어디 뭐 의사소통 기술이 뛰어나야 돼. 뭐 무슨 학위가 있어야 돼. 예를 들면 그런 게 딱 언급이 되는데 두 번째 지문에서 자기를 이제 소개하는 어떤 글에서 저는 뭐 관리자 경력은 몇 년이 있고 뭐 무슨 학위가 있고 막 그런 자격 요건을 얘기하는데 잘 보면 이 사람이 매니저 자리이긴 한데 그 해당 분야의 매니저가 아닌 거예요. 다른 매니저 자리인 거지. 그럼 이 사람은 아마도 합격되지 못할 것 같은 것은 첫 번째 지문에서 자격 요건을 확인한 다음에 그 자격 요건에서는 무슨 식품업계 매니저 3년인데 얘는 그냥 그 업계가 아닌 다른 매니저 3년이니까 이래서 안 되겠구나라는 걸 따져야 되는 문제인 거죠. 이 문제는 구인 광고와 그 연계된 그런 지문에서 너무나 잘 나오는 빈출 연계 문제라고 불러요. 이런 문제들을 파악해 놓는 겁니다. 평상시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빈출 연계 정답 패턴이 뭐냐면 항상 그런 보기가 들어갔을 때 답이 잘 되더라. 그런 패턴이 있는데 예정보다 늦어졌다 이 패턴은 첫 번째 지문은 예정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뭐 공지라던가 뭐 아니면은 이메일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도서관의 부속 건물을 공사를 3월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뭐 우리 도서관 어떤 그 경영진에서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 어디까지나 예정인 거죠. 3월 달에 완성될 거다. 그렇게. 그런데 그 다음 지문에서 무슨 기사문이 나옵니다. 근데 기사문에서는 8월 달에 완공이 되어서 뭐 마을 주민들이 너무 기뻐하더라. 그러면 그거는 얘네들 3월 달에 완료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기사문은 확정 사실이죠. 거기서 그냥 8월 달로 땅 때려버리니까 이게 예정보다 건설이 늦어졌구나.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는 패턴인데 이 패턴이 이제 그런 공지글과 기사문에서 너무나 잘 나오는 그러한 빈출 정답 패턴이라 불러요. 이런 패턴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일 지문 문제가 아닌 게 어차피 연계 문제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게 그러면 단일 지문 문제겠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단일 지문이라는 것은 그냥 지문 하나만 보고 푸는 거. 이게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첫 번째 문제가 연기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물론
신토익이라는 걸로 바뀌고 나서 그게 언제 바뀌었으면 2016년도에 바뀌었죠. 그죠? 근데 그때 처음 요거 나오면서는 초반부에는 저렇게 조금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거 문제 너무 어렵다 싶어서 그랬는지 최근 들어서 제 몇 년째 첫 번째 문제 연계된 건 거의 제 기억에는 없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그냥 단일 지문 보고 풀리겠죠. 세 줄, 여섯 줄 보고 풀리는 거고. 그 다음에 주제 문제, 글의 주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이메일 왜 쓴 것 같니? 이 이메일의 목적이 뭐니? 주제 문제 뭐 이런 것들은 연계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단일 지문 보고 푸는 거고. 동의어 문제 당연하고요. according to 뭐 이런 게 있어요. according to the email, according to the article. 기사문에 따르면, 이메일에 따르면, 그건 그 이메일만 봐주는 겁니다. 이게 결국 연계해서 보라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연계 문제가 세 문제 중에 하나가 나오면 그러면 연계 문제 아닌 게 되는 거고, 나머지는 또 두 문제 중에 네 번째 다섯 문제 중에 연계 문제가 나오면 그럼 또 하나는 아닌 게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단일 지문 문제가 파악이 되면 반대로 그게 아닌 것은 연계 문제로 예상할 수가 있다는 거죠. 확실히 연계 문제를 예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노리고 풀다 보니까 확실히 속도나 이런 정확도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연계 문제 단서가 될 부분을 미리 확인한다는 게 뭔 소리냐? 우리는 어차피 이런 문제들을 파악하고 들어가서 막 풀기를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풀기 위해서는 지문을 막 독해를 해 나가겠죠. 독해를 해 나가다 보면 만약에 이쪽에서 막 무료 어쩌고 이런 말이 막 등장해요. free 어쩌고. 그러면 이게 되게 통계적인 거고 뭐 경험적인 건데 제가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까 저는 토익 시험을 47회를 990점 만점 맞았던 사람이고 계속 시험 응시하고 정답 이거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이 잘 되는 뭔가가 제 기억에도 있겠죠. 프리라고 해서 공짜 무료 어떤 언급이 나왔을 때 그것이 이따가 문제 풀 때 뭐 3번에 예를 들면 여기 어떤 내용과 얘를 결합해서 푸는 연계 단서로 활용되는 적이 많았더라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뭐 이쪽에 예외 부가 사항을 남겨요. 뭐 예를 들면 우천시에는 행사가 어디로 옮겨집니다. 그러면 우천시의 행사가 어디로 옮겨지면 장소에 대한 언급 같은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또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 근데 마지막 지문을 보면 실제적으로 기사문에서 비가 왔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아, 그래서 얘네들 비가 왔었으니까 그럼 행사 장소가 옮겨진 그 장소에서 행사 열렸겠구나. 만약에 다섯 번째 문제가 얘네들 행사는 어디서 열렸겠는가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런 거는 최초에 다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독해를 막 할 때 이 장소가 비 때문에 변경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언급되는 그 부분을 우리는 좀 유심히 봐줄 필요가 있다는 소리예요. 이것이 바로 연계 문제의 단서가 될 부분을 미리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런 내용이 뭐가 있을까가 궁금하죠. 오늘은 PPT를 만들었잖아요. 제가 나름대로 두서없이 얘기하는 거 싫어가지고 딱 지문을 읽다가 이런 부분을 딱 주목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표나 목록이 있으면 무조건 거기 어딘가에서 연계 가지고 나오게 되니까 주목하는 당연한 얘기고요. 지문의 하단부에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런 별표라든가 노트 이런 표현 주목, 알림, 주의 이런 거거든요. 예외 부가상이 딱 아랫부분 한두 줄에 쫙 나오는데 그 부분은 항상 연계 문제 단서로 활용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무료에 관한 얘기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고요. 본사가 어디 있다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행사 장소 같은 것도 유심히 봐줘야 돼요. 선택사항이 제시되는 부분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이제 뭐 6월 3일 전에까지 등록하시면 뭐 얼마인데 6월 3일 이후로부터는 뭐가 붙습니다. 이런 거는 이때 할래라는 어떤 선택의 개념이 되는 거고요. 저 부분 가지고 이따가 이제 문제 풀 때 연계 문제로 저런 게 어떤 단서로 활용이 되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이나 연설자나 장소나 시간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은 항상 유심히 봐주셔야 됩니다. 항상 금액이나 연설자나 장소, 시간 같은 경우에는 뭐 엮어서 이렇게 가기가 되게 쉬운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들이 언급되는 것뿐만 아니고 얘네들에 대한 변경이 언급되는 건 100%예요. 뭐 원래는 어디였는데 어디로 바뀌게 되었더라. 참 문제 내기 쉬운 거죠. 변경이 언급된다고 한다면 이따가 이제 연계 문제로 저 부분이 딱 응용이 돼서 나올 거예요. 뭐 이 사람은 아마도 언제 행사에 참석할 것 같은가. 그럼 원래 날짜를 파악하면 안 되고 변경이 됐으니까 그럼 일로 가겠구나. 이런 식으로 엮어서 풀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양식지는 특히나 조심해야 되는데 이 연계 문제에서 정말 잘 나오는 게 바로 양식지죠. 중간에 하나 쭉쭉 들어가 있는데 양식지의 작성 날짜 유심히 봐줘야 돼요. 저거 가지고 상당히 장난을 많이 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메일이나 공지 이런 기사문도 날짜가 분명히 있을 테고 또 뭐 양식지에 보면 이렇게 의견 남긴 부분에
긍정적인 내용 혹은 부정적인 내용 항상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 의견 남긴 부분 가지고도 상당히 응용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식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렇게 뭐 항목을 기입한 부분이라는 거 있어요. 이런 부분도 역시 활용이 잘 되고. 그다음 여기 하나 빠졌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가장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최우선 고려사항 그런 얘기를 지문 중에서 언급하잖아요. 그럼 딱 그 부분 가지고도 또 연계로 시험에서 많이 나오고 있더라.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총 정리를 해서 제가 전략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실제 시험장 가잖아요. 그러면 삼중지문 만났지. 일단 거꾸로 푸시는 게 좋아요. 삼중지문은 상당히 집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시험 종료 5분 전입니다 했을 때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쫄망이야, 쫄망. 5분 전입니다. 그럼 보통 여러분들 심장 박동수 막 빨라져. 막 오줌 싸는 친구도 생기고 막 저도 사실은 5분 안에 풀려고 하면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풀이 전략은 뭐냐면 거꾸로 푸는 거예요. LC 끝나자마자 3종 지문부터 탁 푸세요. 그럼 그때는 이제 모든 이제 이 집중력이 살아있는 딱 그 순간이니까 대신 이제 막 무한정으로 풀면 안 되고 이런 원리 적용해서 최대 6분입니다. 최소 뭐 한 5분 정도면 너무 좋고요. 좀 힘들면 6분 정도. 자, 그럼 어떻게 가는 거냐? 문제를 다 미리 읽는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지문을 다 미리 봐서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문 관계를 따져본다 뭐 이런 내용은 그것도 빡세. 지문 관계 잘 안 따져집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세요. 수없이 시행착오 걸려서 최적의 전략을 제가 만들어냈는데 문제를 받자마자 이렇게 퍽 하고 나누는 겁니다. 아이고 이렇게 나누세요. 이렇게 나누고 이게 나눈 이유는 일단은 나는 세 문제만 먼저 풀어보겠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의 정리예요. 정신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 중에서도 또 이렇게 한번 나눠주세요. 이렇게. 첫 번째 문제는 왜 나눴냐면 저거만큼은 진짜 어려운 거 아니다라는 어떤 자신과의 약속. 왜? 3줄 아니면 6줄 안에서 대부분 풀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첫 번째 문제가 첫 번째 지문에 3줄이라던가 혹은 6줄 안에 안 풀린다 싶으면 이미 자기가 단서를 놓쳤다라고 생각해 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저는 어디까지는 좀 대부분 얘기할 거예요. 막 극히 예외적인 그런 거 하나 딱 어디서 갖고 와가지고 선생님 이건 안 그렇지 않습니까? 예외죠. 모든 전략에는 예외라는 건 있어요. 대부분으로 갑시다. 우리 대부분. 그래서 대부분 3줄 아니면 6줄이니까 얘는 좀 편하게 푸는 거야. 됐죠? 근데 어떤 지문이든 3줄 정도면 이미 그 지문에 주제, 그 다음에 수신자, 발신자가 딱 드러나요. 이 글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왜 보내는 건지가 이미 3줄 안에서 다 드러난다고요. 그러면 얘도 풀릴 뿐 아니라 요게 내용 파악까지 훅 하고 그냥 끝나버리죠. 바로 그때 요것과 요 지문과 이 첫 번째 지문의 대략적인 관계만 따져보라는 소리예요. 첫 번째 지문은 공지글이구나. 회사에서 뭐 구인 광고 하는 거구나. 두 번째 지문 봤더니 구직자가 저 그 자리에 관심이 있는데요 하면서 연락한 거구나. 그 세 번째 지문 봤더니 요 아래 담당자 누구한테 뭐 연락해라 해서 얘가 연락을 했는데 세 번째 지문은 그 담당자가 이제 이 구직자한테 그 회신을 보낸 거구나. 그런 게 파악되는 것이 한 짧게는 30초, 길게는 1분 정도 충분하겠죠. 대신 이때 절대 디테일은 따지지 말라라는 거.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도 풀렸고 여기까지 뭐가 끝났냐면 이 지문 간의 관계 파악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문제 요거를 푸실 때는 머릿속에서 딱 보기나 이런 문제들을 슬쩍 보고 둘 중에 어떤 게 한 문제는 연계 문제라고 했으니까 둘 중에 뭐가 연계 문제일까를 먼저 슬쩍 예상을 해주세요. 어쩌면 2번이 연계일 수도 있고 3번이 연계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파악할 때는 제가 아까 위에 알려준 원리 가지고 파악을 하되 만약에 잘 파악이 안 돼? 잘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디립다 2번을 풀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2번을 푸실 때는 요 2번 문제를 잘 관찰해보고 요게 첫 번째 지문으로 먼저 출발을 해야 될지 아니면 첫 번째 지문에서 뭐 이미 다 끝난 분위기라서 두 번째 지문을 봐야 될지는 스스로 판단해 보시고 자, 만약에 두 번째 지문을 보고 풀어야 되는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지문을 막 풀고 있는데 이게 답이 안 나와. 두 번째 지문을 봤는데 그러면 이건 반사적으로 연계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지문에 나와 있는 요것과 뭐 여기 있는 어떤 내용을 같이 결합해서 연계로 툭 풀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가 연계로 풀려버리면 세 번째는 그냥 단일 지문으로 또 턱 풀려요. 그럼 세 번째 거는 단일 지문 보고 푸시면 되고요. 벌써 세 문제가 이렇게 딱 풀렸죠. 그러면 이제 뭐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지만 딱이 3번을 때립니다. 탁탁탁 이렇게
정신 한번 차리라는 소리야. 저는 시험장에서 시험 보다 보면 막 따기 때리는 소리가 막 찰싹찰싹 들려요. 정신이 딱 들어. 무릎을 꼬집는 거지. 집중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두 문제 남은 거죠. 이 두 문제는 기본적으로 세 번째 지문을 끌고 들어가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는 세 번째 지문만 봐도 풀릴 거고, 다른 하나가 이제 연계 문제인 거죠. 그래서 뭐 그게 4번일 수도 있고 5번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5번이 더 연계 문제가 많으니까, 그러면 4번은 그러면 그냥 세 번째 지문만 보고 풀린다라고 해봅시다. 저게 주제 문제면 당연히 세 번째 지문만 보고 풀리는 거고요. 세 번째 지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딱 보면은 이게 4번이 풀렸단 말이야. 그럼 이제 5번이 연계 문제라는 걸 생각해 주되, 이것이 1 플러스 3일까 혹은 2 플러스 3일까를 최종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가면서 눈치를 보는 거죠. 아까 알려준 그런 원리대로 이게 여기에 있는 어떤 내용과 이거를 결합을 해야 되겠구나, 혹은 여기에 있는 어떤 내용과 이거를 결합시키는가 보다를 눈치 딱 보면서 착착 보게 되면 뭐 이거이던 눈에 훅 들어오면서 딱 풀리게 되는 요 원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과서 패턴이라고 하고요. 모든 문제가 다 이 교과서 패턴하고 같진 않아요. 이 교과서 패턴 기본으로 해서 이제 응용 패턴들이 조금씩 있어요. 뭐 세 문제에 계속 단일 지문으로만 가다가 이 나머지 두 개가 연계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연계 문제가 두 개도 안 나오고 딱 한 개만 나오는 그런 특이한 경우도 간혹가다 있고, 여러 가지 응용 패턴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교과서 패턴을 익숙하게 해두시면 응용 패턴 충분히 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자, 저랑 같이 한번 그러면 실전으로 들어가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재는 제가 집필한 신화공 토익 950 모의고사라는 교재고요. 요거는 상당히 좀 난이도 있는 문제로서 뭐 여러분들이 약간 어렵다라는 의견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하나를 발췌를 해봤어요. 그리고 형광펜을 다 칠했습니다. 이 형광펜은 어떻게 칠했냐면, 펜이 떨어져 잠깐 줄게요. 하연주 분노 색깔로 칠했습니다. 하연주 분노가 뭐냐면 하늘색, 연두색, 주황색, 분홍색, 노란색. 하연주 분노. 요게 좀 이해하기 편하거든요. 단서의 위치를 보시면 196번의 단서가 하늘색 부분에 탁 나오고, 그 다음에 197번 연두색으로 탁 나오고, 198번은 이제 여기 주황색으로 나오는데, 197번이 연계 문제였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풀리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지문을 보고 푸는 게 190번하고 200번인데, 요것은 이제 하나는 단일 지문으로 풀리는 거, 마지막 것이 연계 문제, 이렇게 풀리는 패턴이고요. 같이 한번 답을 확인해 보면서 볼게요. 자, 제가 푸는 프로세스를 잘 보세요.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은 문제지를 보고 이렇게 나눈다라는 거. 그리고 첫 번째 문제는 부담 없이 문제부터 읽어줍니다. 메모에 따르면, 저렇게 따르면이라는 거 들어가면 무조건 그냥 단일 지문이라고 그랬죠. 메모는 첫 번째 지문의 공지글을 얘기하는 거예요. What should an employee do to schedule a vacation? 이 휴가를 잡기 위해서 직원이 뭘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의무사항 같은 걸 물어보는 거고, 키워드는요 휴가 잡는다라는 부분이에요. 휴가 잡는다, 그럼 휴가 잡으려면 뭐 해야 돼? 그 부분을 세 줄이나 여섯 줄 안에서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이미 단서 표시 미리 해놨으니까 이 부분만 한번 독해를 한번 해보면, 자, 이런 공지 글입니다. 지금부터 모든 휴가 요구사항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페이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의무사항이 뭐냐면 뭐 이렇게 그 전자적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서면으로 휴가 요청서가 제출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것이 누구한테 제출되는 거냐면 직속 상관한테 승인을 위해서 제출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의무사항은 서류로 제출을 해야 된다를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기 중에 뭐 직속 상관이라고 했으니까 HR 디렉터랑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웹사이트에 방문하는 거 아니고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것은 그냥 양식을 작성한다라는 부분이 답이 되는 이런 문제죠. 역시나 첫 번째 문제는 좀 쉽게 풀리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문제를 미리 딱 보고 둘 중에 어떤 게 더 연계 문제스러운가를 봐줘야 되는데, 제가 말했던 몇 가지 원리가 좀 적용되죠. 자, 일단 이게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중에 연계 문제가 있더라. 근데 얘가 단답형이더라. 그럼 얘가 연계 가능성은 훨씬 더 올라가더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게다가 198번에서 인더 테이블이라고 딱 찍어서 얘기합니다. 테이블이 우리 밥 먹는 테이블이 아니야. 여기서 테이블은 이 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표에 따르면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단일 지문으로 그냥 풀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동빵 197번이 연계 문제라는 거를 미리 예상을 딱 해주시고, 그럼 이걸 딱 보니까 어떤 휴가 기간이 필요로 했느냐, 뭐를 허가가 주어지도록 했느냐, 누구에서
부서장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 위에가 좀 복잡하면요 그냥 이 디파트먼트 헤드만 딱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런 게 키워드니까.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지문에서는 직속 상관이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직속 상관하고 그 다음에 부서장하고 같은 말은 아니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부서장이 승인을 해야 되는 그 기간은 언제겠는가라는 것을 일단은 부서장이라는 개념이 어디 나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보기를 보면 이 날짜들이 어디 나와 있냐면 두 번째 지문에 여기에 있는 이런 날짜들이거든요. 그럼 제가 했었던 게 기억날 거예요. 표의 목록으로 들어와 있는 거. 그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대부분 연계 문제더라 그랬고 또 단답형 자체가 연계 문제고 얘는 지금 구조상 얘가 연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차피 두 지문을 다 봐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뭐 첫 번째 지문을 먼저 보면 부서장이란 말이 나온 데부터 먼저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두 번째 지문이든 첫 번째 지문이든 일단은 문제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부서장이라는 표현부터 먼저 찾아주는 거야. 그래서 부서장을 찾아보니까 첫 번째 지문에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죠. Shipping Department Employees 배송부서 직원들한테 하는 말이 알아두십시오. 우리가 더 많은 비즈니스가 있어요. 평상시보다 더 많이. 요 날짜 6월하고 7월에 그래서 요구사항들이 그러니까 휴가 요청 사항들이 승인이 되는데 이때는 부서장에 의해서 승인이 된다. 왜냐면 저 때는 되게 바쁜 날이기 때문에 부서장이 승인을 해야 돼. 왜냐면 함부로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좀 직급 낮은 사람들 멋대로 승인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그 날짜가 언젠가 봐야 되는데 방금 전에 요 날짜를 물어보는 거죠. 이 날짜 중에서 부서장이 승인을 해야 되는 거. 근데 위에서 정보는 쉬핑 디파트먼트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쉬핑 부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그럼 그 날짜는 요 날짜 때가 되게 일거리가 많은 날이기 때문에 이때 쉬핑 디파트먼트는 부서장에 의해서만 승인이 된다라는 식으로 나왔으므로 저 날짜가 바로 답이 되는 거고요. 이런 게 바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지문 연계 문제가 딱 되는 겁니다. 그럼 자동으로 요거는 그냥 단일 지문으로 쑥 풀려야지 맞고요. 이 직원 회사에 대해서 나타내지는 바가 뭐겠는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요거는 이 표만 가지고 죽어라고 하여튼 여 안에서 푸는 게 안전하겠죠. 여기를 딱 보면은 휴가 날짜들이 딱딱딱딱 분산돼서 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제 풀 시간을 미리 준 건 아니니까 제가 그냥 이 단서가 이렇게 들어가더라 내가 이렇게 푸는 것이다 라는 어떤 모양새만 제가 보여주고 있는 거야. 지금 딱 보면은 얘네들이 휴가 기간이 중첩되도록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저 표만 보고는 알 수 있는데 근데 뭐 나머지는 그냥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탈락이 되는 거고요. 단 이제 이런 보기를 볼 때 이런 나타내지 있는 바를 물어보는 사실 확인 문제든 추론 문제든 정답이 되게 잘 되는 보기라는 개념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C번보다는 오히려 B번의 가능성을 더 먼저 생각하고 지문을 들어갑니다. 왜냐면 지점이 되게 많다라는 거는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표를 보고 지점이 많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뭐 절대 알 수가 없죠. 아 그래 저건 아니겠구나. 그리고 차순위로 이제 다른 거를 점검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세 문제까지 풀었으니까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딱이 세 번 때리기. 팍팍팍 잠을 깨라는 소리죠. 잠 깨고 집중력 그리고 3이라고 딱 생각해 주세요. 얘네들은 세 번째 짐을 기본적으로 끌고 가더라. 그런데 199번은 이 사람이 어떤 업체에 연락하고 있는 것 같은가? 이거는 수신자, 발신자, 주제 계열의 문제. 그래서 여기 어차피 보면 플래그 돼 있고요. 자기가 누군데 내가 누구랑 얘기해 너랑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사람의 업체를 물어보는 거예요. 편지 받는 사람의 업체를. 전화로 지난주에 뭐에 관해서 나의 회사가 주문했었던 천의 배송물. 그러니까 천을 배송해주는 회사인 거야, 최소한. 천을 배송해주는 회사로 될 수 있는 거로 골라줘야 돼요. 보기 중에 일단 천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 애들이 막 들어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천을 배송해줄 수 있는 개념은 옷가게, 옷 상점이, 의류 상점이 천을 배송하지는 않죠. 테일러샵도 마찬가지고 재단에서 만드는 업체인 거니까 드라이클리너도 그렇고요. 천에 관련된 건 A번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리는 문제였고요. 그럼 이제 얘가 연계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200번이 연계 문제라고 미리 예상을 해주고 들어가야 된다 소리야. 게다가 문제가 딱 보면 아마도 누가 이 사람의 이메일에 회신할 것 같은가 이렇게 나왔는데 자 보세요. 얘도 목록같이 생겼죠. 단답형이고 이것도 단답형이긴 하지만 차이점은 200번에 나오는 저 이름들은 여기에 딱 보면은 컬 어쩌고저쩌고 여기 컬 그다음에 뭐 이렇게 벨로라는 사람 있고요. 추라는 사람 여기 있고
베이스 여기 있죠. 이렇게 표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에서 이미 약간 연계 느낌이 팍 살아야 돼요. 아, 이게 연계 같은데. 그럼 이 사람의 이메일은 누가 대답할 거야? 그러면 제가 푸는 방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 번째 질문을 먼저 최대한 읽고 이거 가지고만 풀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보세요. 분명히 안 풀릴 거거든. 그때 이제 봐주는 거야. 근데 이 문제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인데 그래서 자, 지금 얘가 쭉 해서 as you should remember 네가 기억하듯이 우리가 주문을 했는데 몇 개 뭐 이런 제품들을 주문을 했더라. 뭐 그런 식으로 쭉 가요. 뭘 주문했냐면 뭐 실크도 주문하고 뭐 카튼도 주문하고 그다음에 올 패브릭도 주문했는데 근데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을 때 네가 말했어. 모든 것이 뭐 이때 도착할 거라고. 그렇지만 아직 받지 못했어. 그러면서 등등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누가 회신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얘가 편지 보낸 날짜가 요때란 말이에요. 요때. 여기 형광펜이 빠졌네요. 7월 10일 날 보냈는데 7월 10일 날의 날짜에 보면은 7월 10일 날은 요 날짜이기 때문에 이 배송 이슈는 분명히 휴가를 누군가 가 있는 상태라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 즉 컨이라는 사람이 결론적으로 휴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때 그 책무를 누가 커버한다고 했냐면 요 사람이 한다고 했거든. 그래서 아, 저 사람이 그럼 답이 되겠구나. 왜 대신 이메일 보내주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200번은 저 사람 이름 뭐예요? D번 베이닐스라는 요 사람이 답이 되는 요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지문을 풀었을 때 지금 저처럼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준 것처럼 이렇게 큰 그림. 아, 이게 단서가 첫 번째는 뭐 여기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엮어서 풀었고, 세 번째는 여기 들어가 있고, 뭐 얘는 기본적으로 세 번째를 끌고 가는데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딱 잡혀져 있는 사람과 그런 게 안 잡혀져 있는 사람은 확실히 보는 방식이 다르고, 그럼 당연히 정확도와 시간에서 확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게 이론은 이렇지만 연습을 상당히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습 같은 경우에는 저랑 같이 제 이제 현강에서 제가 이거를 계속 문제풀이를 하면서 같이 연습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러나 그 이론은 그 전에 선행이 돼야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파트 7은 이론이 차지하는 게 고작 10%예요. 나머지 90%는 독해 실력입니다. 이거 지금 문장 자체 최소한 이런 형광펜 칠한 부분조차도 독해가 잘 안 되는 학생들이 자꾸 다중지문 달려 들어봤자 독해가 안 돼서 안 풀리는 거죠. 그래서 독해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제가 다른 강좌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이거는 어느 정도 독해가 된다라는 전제 하에 풀이 방법을 얘기한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 많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또 뭐 댓글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